자, 저번 시간까지 의화단 운동까지 했으니까요. 이번 시간 이제 광파신정 들어가 보겠습니다. 항상 이제 나라가 절단나기 직전이 되면 몇 가지 이제 공통점이 역사에서는 보이는데, 일단 뭐 종교를 기반한 반란이 많이 일어나죠. 중국에서는 허구한 날 백년교가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혁명파와, 그게 아니라면 지금 있는 나라를 잘 고쳐서 써야 된다라는 뭐 이제 좀 온건파 또는 뭐 보수파의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려만 보더라도 마지막에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둘로 나눠져가지고 뭐 혁명파 신진사대분이 온건파 신진사대분이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의화단 운동이 지나고 나서 영향에서 혁명파와 입헌파, 즉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나라를 갈아야 된다, 또는 헌법을 청나라에 도입시켜서 있는 대로 잘 고쳐서 써야 된다, 이런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광서신정은 청나라를 유지시키기 위한 가장 마지막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선 광서신정에서의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 신군을 창설을 합니다. 이제 양문동 때에서 그 어떤 새로운 무기나 그런 거를 창시했던 것과 거의 비슷해요. 새로운 서양식의 무기로 구성된 신군을 창설하고, 의회를 설립하고 과거제를 폐지하고, 이런 것까지만 보면 기존에 있는 청나라 또는 기존 유교 질서에 대한 어떤 부정, 이런 것들로 잘 보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이 흥정헌법 대강이라는 거죠. 실제 이번에 순창고등학교 1학년 그 역사 시험에서 나왔던 건데, 대한국 국제 기억납니까? 작년에 배웠죠. 대한제국에서 만들었던 헌법 비슷한 거. 그 대한국 국제를 주고 나서 이 대한국 국제 안에서의 그 정치 제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소수령 답안에 입헌군 주제를 쓴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정원이 쌤하고 나하고 이제 회의도 좀 했었었는데, 실제 헌법을 뭐의 기준으로 봐야 되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모든 국민들이 대의제를 통해서 뽑은 의원들이 만든 헌법, 그게 이제 진정한 헌법인 거고, 여기서 말해지는 흥정헌법 대강이나 또는 뭐 대한국 국제 이런 것들은 최초의 헌법으로 그지 우겨서 보자면 볼 수는 있으나 실제 최초의 헌법이라고 인정받기는 힘든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이라 하면 당연히 수호해야 되는 어떤 자유의 가치 또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 인권에 대한 가치, 그런 것들이 강조가 돼야 되는데, 또 그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어떠한 의견이 들어가고, 그 의견이라 하면 직접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도 있고, 반대로 국민들이 뽑은 재헌 의원들이 의견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저 그냥 전제군주정을 강조하고 황제의 권리를 강조하고, 대한국국장 똑같아 진짜. 신민의 권리를 인정하지만 굉장히 한계적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흥정헌법 대강을 이렇게 발표하게 되면서, 사실 이 개혁이라는 게 결국은 진짜 청나라를 살리고 중국을 살리자 이런 개혁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냥 왕족이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구나라는 한계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과가 돼버리고 맙니다. 보수파의 마지막 개혁이죠.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너무나 이제 재정이 앵꼬가 나는 바람에, 이 재정을 어떻게 복구를 하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기존의 민간 사업자들이 세워놨던 철도를 전부 다 압수를 하는 철도 국유화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민주운동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이제 청나라는 마지막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1905년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중국혁명동맹회라는 것이 생깁니다. 중요한 건 순원이 만들었지만 만든 곳이 중국이 아니라 도쿄, 일본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순원은 삼민주의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순원의 삼민주의는 초창기하고 후반기 버전이 틀린데, 여러분은 뭐 그렇게까지 기억할 건 없고요. 민족은 만주족을 제외한 한족, 그다음 민권은 공화정,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백성들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왕정이 아니라 공화정. 그리고 민생은 백성들에게 균등하게 토지를 분배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삼민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이 삼민주의는 나중에도 잘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순원이 중국혁명동맹의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모인 세력을 기반으로 신해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당연히 내용은 만주족을 타도하는 것이고, 즉 다시 말해 청나라 정부를 타도하고 공화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후베이성, 그러니까 호북성의 무창이라는 곳에서 광서신정 때 만들었던 그 신군들이 순원의 의견에 동조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문제는 동네방네에 있는 신군들로
그 반란을 일으킨 신군을 진압하려고 했지만 신군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학문을 배웠고 새로운 무기를 사용하고 서양의 어떠한 그러한 가치관들이 들어오게 되는 군대다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의 어떤 세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진압하기보다는 그 변화의 바람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신군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 신의 혁명은 성공을 하게 되고요. 물론 궁극적인 성공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결과로는 이제 중화민국을 수립하게 되는데 문제는 아무리 신군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청조가 그래도 그렇게 중국을 통일하고 버텨왔던 왕조인데 한순간에 멸망하기 쉽지 않겠죠. 청조에서는 위안스카이, 그러니까 예전에 청일전쟁 때 우리나라 넘어왔던 원세계, 위안스카이를 불러서 이 신의 혁명을 타도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위안스카이와 순원의 어떤 회담 과정에서 순원이 이제 이런 걸 제시를 해요. 이 신의 혁명 이후에 생겨진 중화민국의 임시 대총통의 자리를 위안스카이 당신에게 넘겨줄 테니까 당신이 청조를 멸망시켜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조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청나라의 시킨 대로 하게 되면 결국 자기는 훈장이나 하나 탈 뿐 청조 휘하의 장군이라는 거는 뭐 신분의 변화는 없겠지만, 반대로 자기가 청조를 멸망시키게 되면 자신이 이제 그 중화민국의 대총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안스카이 역시 시원하게 배신을 때리고 청조를 멸망시켜버립니다. 멸망시켜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위안스카이가 이제 아무래도 임시 대총통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요 신의 혁명은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그 베트남의 팔랑기 판보이쩌우께서는, 그러니까 이 판보이쩌우라는 사람은 메이지 유신이 잘 나갔을 때는 베트남 유신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동쪽으로 유학 가야 된다라는 뭐 동유운동 이런 걸 하게 되고, 또 신의 혁명이 터져가지고 중화민국이 세워지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뭐 베트남 광복회 이런 걸 만드는데요. 하여튼 요 타이밍에는 요 그 베트남 유신 그거는 이제 일본에서 한번 얘기 나올 건데, 요 타임에 판보이쩌우라는 베트남 사람이 여기도 베트남에서 만든 게 아니라 중국의 광저우에서 베트남 광복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요 당시 베트남은 누구의 지배하에 있었을까? 기억이 안 나지? 자, 5번 읽어보고 다시 얘기해봐. 그렇죠. 프랑스에 있었던 거죠. 프랑스에 청푸전쟁에서 베트남의 주도권이 프랑스로 넘어가게 됐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외몽골이 독립을 선언하게 되고 또 자치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외몽골은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몽골, 거기 지역이 외몽골이고요. 그 내부 쪽에 중국 영토 안에도 내몽고 지역 자치구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내몽고 안쪽에 있는 몽고라고 하는 곳이고. 자, 그런데 12번 이 위안스카이가 이제 대총통이 되고 나니까 생각보다 대총통의 권한이 별로 없는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한 건 어떤 전제군주의 위치였는데 대총통이라는 건 아무래도 순원이 만들었다 보니까 뭐 어떤 입헌이라든지 그런 공화정에 기반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제재운동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제재운동이 뭐냐면 황제 체제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제재운동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위안스카이가 주도를 하겠죠. 물론 당연히 실패를 하고요. 자유라는 건 절대 역전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역전할 수 없어요. 자유는. 사실 이렇게 된 것도 그 위안스카이 아들놈의 공작이 좀 있었지. 그러니까 위안스카이는 매일 아침마다 신문을 보는데 그 신문에는 언제 위안스카이님이 황제가 되어주실 것인가, 위안스카이님 제발 저희를 위해서 황제가 되어주세요, 이런 기사들만 내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온 중국의 인민들이 자기의 황제지기를 굉장히 지지한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실제 그 신문 기사는 위안스카이 아들놈이 가짜로 만든 거였고, 왜냐면 자기 아버지가 황제가 되면 자기도 그 황제 자기를 이어받을 수 있으니까. 실제 중국 인민들은 언제 위안스카이가 저 임시 대총통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진정한 중화민국을 열을 것인가 라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위안스카이는 이 제지운동을 실패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죽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황제가 아니라 임시 대총통의 자리였기 때문에 내가 대총통이 되겠다 하고 위안스카이의 부하들이 각각이 거느리고 있던 군대를 이용해서 서로가 치고받고 싸우는 약간 전국시대 같은 느낌이 돼버려요. 이제 그게 군벌의 난립시대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문의 운동은 1910년 중반 때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천도슈, 진독수라든지 호스 같은 사람들을 주도로 해서 이제 신문화 운동이 생겼습니다. 내용은 이제 아무래도 과학과 민주주의를 소개하는 게 주력이었어요. 주력이었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신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떤 언론에 대한 그런 것 자유가 굉장히 많이 생겼고, 또 그래서 외국의 어떤 새로운 사상들을 중국의 백성들에게 전달시켜보자 또는 소개해보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머리가 굳어버린 어른들보다는 젊은 애들한테 조금 더 새로운 사상이나 문화 같은 것들이 쉽게 전달이 될 테니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를 발간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신청년이죠. 그리고 여기서 주요한 것은 이제 나중에 진덕수는, 그러니까 천도슈는 나중에 중국 공산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 신청년을 중심으로 이제 공산주의, 중국의 미안해요, 사회주의를 소개하게 됩니다. 혹시나 이제 위에 있는 민주주의와 충돌하지 않느냐, 사회주의를, 이 과학과 민주주의를 소개한다고 그랬으면 왜 사회주의 소개라는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누차 얘기하지만 북한도 민주주의 국가야. 북한도 겉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사실 세계 1차 대전을 조금 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14번 같은 경우는 세계 1차 대전을 어차피 일본사에서 1차 대전을 좀 더 자세히 할 거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일본은 그 의화단 운동 이후로 계속해서 영국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 역시도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극동 지역에서 남하를 막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이 일본을 밀어주는 형태의 전쟁이 시작됐던 건데, 그러한 과정이 세계대전까지도 이어져서 유럽 대륙에서 독일과 영국이 세계대전으로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하니까 일본은 산동성을 이제 진출하게 돼요. 제남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일본에서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 산동선에 진출을 해가지고, 미안해, 제남 사건 여기가 아니구나. 미안해. 한참 뒤야. 미안해, 나도 헷갈렸다. 자, 일본은 하여튼 자기가 영국과 동맹이니까 자기의 적국은 독일이다. 그러니까 산동성 지역에 있던 독일군 기지의 군대를 보내서 접수를 하고, 그 산동성 지역에서 독일이 가지고 있던 이권을 우리가 뺏었으니까 중국은 이 이권을 독일 대신에 우리가 가져가는 것을 인정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일본의 21개조 요구예요. 일본의 산동반도 이권을 요구하는 거죠. 원래는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이권. 근데 이걸 이제 위안스카이가 수용을 하게 되면서 지랄 연병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 이제 오사 운동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과정을 보기 전에 1차 세계대전 참전을 보는데, 왜 이게 그러면 1차 세계대전 참전 자체가 번호가 더 뒤로 갔냐면, 중국은 초창기부터 1차 세계대전을 참전하지 않았어. 전쟁 초기에는 중립을 지키다가 미국이 참전을 하고 나서 이거 우리가 이기겠네, 그러니까 미국 쪽이 이기겠네 라고 해서 연합군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1차 대전의 승전국이에요. 공식적으로는.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일본이 1차 대전 중에 산동성을 점거하고 그 이권을 요구하는 21개조 요구안을 수용을 하면서, 그 수용했던 내용이 이제 뽀록이 난 거야, 그 중국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게 이제 밝혀지자마자 온 중국이 다 들고 일어났죠. 그게 이제 오사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의 3.1 운동과 비슷한 운동이에요. 오사 운동은 당연히 배경은 이제 21개조 요구안 수용, 위안스카이의 21개조 요구안 수용이 뽀록이 났기 때문에 일어난 거고, 내용은 당연히 21개조 요구안을 철폐해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위안스카이가 실제 지금 청조를 멸망시켰다고는 하지만 백성들이 기대했던 공화국적인 느낌은 전혀 있지 않고 기존의 청조가 이름만 바뀌어가지고 지속되어 있는 형태였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반제, 반봉건 이런 것들을 외치게 됩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고, 왜냐면 지금 일본이 쥐들 멋대로 중국의 권리를 내놓으라고 떵떵거리고 있는 마당에 국제사회에서 주권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일본에게 이 이권을 넘겨주는데 사인했던 이 매국노 새끼들을 처단하자라는 국적을 제거하자, 이런 이야기들도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어냈어요. 왜냐면 이제 진짜 국민들의 힘을 무시무시하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3.1 운동에서 국민들의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본이 통치 방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듯이, 오사 운동에서도 이제 국민들의 힘을 보여준 거가 되죠. 그래서 오사 운동의 결과로 일단 베이징 정부, 이제 왜냐면 이 당시에 요거를 결과를 발표할 때는 위안스카이는 사망을 했어. 그래서 이제 그때 얘가 뒤를 이어받은 애가 단기서였나? 나도 이제 헷갈리네. 어쨌든 베이징 정부는 파리 강화회의의 조인을 일단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파리 강화회의 조인에서는 일본의 요구가 이제 수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파리 강화회의 베르사유 체제를 거부를 하게 되고, 베르사유 체제 잘 이해 안 되면 일단 일본에서 들으세요. 일본에서. 그 다음에 이러한 강력한 국민들의 힘을, 중국 인민들의 힘을 깨달은 순원과 또 반대로 이제 다른 사람들은 국민당이라든지 또는 공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성하게 되는 거죠.
특히 훈원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원래 있었던 정당인 중화혁명당을, 그러니까 훈원이 요 오파운동을 기점으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 그 전까지 훈원은 엘리트를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이 중국을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약간 갑신정변의 주도자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파운동을 통해서 인민의 진정한 힘을 알게 된 훈원이 이 진짜 대박이구나 라고 해서 국민들이 중심이 되는 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국민당이라는 걸로 바꿨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20년대부터 이 위안스카이 사회에 난립했던 이 군벌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의 첫 번째가 국공합작이죠. 이 부분은 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량들이 잘려 나갔던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추가된 내용이고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시시각각적으로 상황 변화를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1차 국공합작이라는 것과 북벌을 같이 연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국공합작의 원인 자체는 반제와 반군벌에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기존의 황제에 가까운 전제 정치를 무너뜨리고 또 제국주의를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군벌도 무너뜨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면 이 1914년부터 1918년 사이에 일어났던 세계 1차 대전에서 러시아가 독일과의 전쟁 중간에 이제 국가 내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레닌이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하고 1923년 정도가 되면 그 사회주의 혁명에서의 어떤 반혁명파까지 전부 다 제거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소련이 안정화가 됩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일어나게 되죠. 소련이 안정화가 되고 나서 각국의 어떤 반봉건에 대한 어떤 그 혁명 또는 어떤 저항을 도와주겠다고 천명을 합니다. 왜냐면 일단 소련 자체는 마르크스의 공산화 이론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국가였기 때문에 반봉건, 즉 기존 어떤 질서에 대한 저항 운동을 국가 단위에서 분명히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천명을 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각 국가에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당 하나를 밀어주겠다는 겁니다. 일단 소비에트 혁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공산당 혁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찌 됐건 간에 반봉건과 반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산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세력이 강한 국민당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겁니다, 소련이. 자, 그래서 공산당원들은 공산당을 해체하고 국민당의 개인 당원의 자격으로 입당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 국공합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공산당과 국민당이 합치는 게 아니라 공산당을 해체하고 국민당으로 합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모아진 힘을 바탕으로 기존의 반제와 반봉건을 대표하던 세력들인 군벌들을 정벌하기 위한 북벌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차 국공합작까지는 훈원의 주도하에 있었고요. 국공합작이 이뤄진 뒤 바로 훈원이 사망하게 되면서 훈원의 후계자였던 장제스가 이것을 주도해 나가게 되고 26년에 광저우에서 장제스는 북벌을 시작합니다. 이 북벌은 굉장한 성과를 거두어서 1년 만에 양자강 이남의 지역, 남경이라든지 상하이 같은 곳들을 전부 점거를 하게 되는데, 요쯤이 되니까 이제 상하이라든지 또는 반대로 서양의 자본가들과 결탁을 했던 장개석은 공산당원들을 쫓아내야 되겠다, 숙청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4월 10일 날 상하이 쿠데타라는 걸 일으켜서 일시에 국민당 안에 있던 공산당원들의 제거를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상하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28년 2월까지 굉장히 한 1년 가까이 시간이 있잖아요. 10개월 가까이 시간이 있잖아요. 요 사이에 장개석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국민당 내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여러 개의 연립정부가 생기게 되는데, 여러 개의 정부가 이제 난립하게 되는데, 그 정부들 사이의 어떤 협상 또는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하나로 통일된 게 이제 1928년에 2월 난징 정부가 수립된 겁니다. 이건 이제 장개석이 주도가 된 거죠. 사실 요 27년 4월부터 28년 2월까지의 내용도 엄청 복잡한 내용이고 중국사에서는 정말 열심히 배우겠지만 우리나라가 뭐 독립운동 그 막 개보 외우듯이 하지만 우리는 이제
동아시아사에서 바라보는 거고, 실제 아무리 2015 개정에서 이 부분이 자세해졌다 하더라도 요 안에까지 배우는 건 좀 오버예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공산당을 축출하고 1년 동안 어떤 그 국민당 내에서의 어떤 숙군 또는 숙청 작업이 있었겠구나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북벌을 재개하게 되고, 이 북벌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지금 중국이 완전히 거의 전국 시대가 돼버렸잖아. 막 이 군벌, 저 군벌, 요 군벌, 그 군벌 막 이렇게 합쳐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우리가 산둥성의 이권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요때다라고 해서 요때 이제 산둥의 제남이라는 도시를 정벌하고 제남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일본의 말을 굉장히 잘 들었던 군벌이었던 만주 봉천 군벌의 장쩌린을 폭파시키게 되는데, 이 장쩌린 기억이 잘 안 나면 한국사에서 배웠던 미스야 협정 기억하면 됩니다. 미스야 협정 때 조선의 경무국장이었던 조선총독부의 경무국장이었던 미스야와 만주 군벌이었던 장쩌린이 체결한 협정이잖아요. 중국 영토 내에서, 즉 봉천 군벌이 담당하고 있는 만주 지역 내에서 독립군들을 잡아다가 일본에 넘겨주는 협정을 했잖아. 그걸 협정을 했을 만큼 굉장히 일본과 친일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장쩌린이 이제 자기 말을 슬슬 안 듣고 좀 개기는 모습이 보이니까 장쩌린이 타고 있던 기차를 그냥 폭파시켜버려요. 그걸 이제 중국에서 뭐 황고든 사건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봉천군벌의 힘이 쇠약해지고, 그 장쩌린의 아들이었던 장샤량이 자신의 봉천군벌을 정리해서 국민당 밑으로 들어가서 장개석에게 항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북벌이 완료가 되게 되고, 요 1924년부터 28년까지의 북벌을 중국에서는 국민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일어나는 사건 과정에서 이 북벌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1925년에 530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상하이의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이제 시위를 했던 거죠. 근로 조건의 개선이라든지 중국인들에게 더 많은 월급을 달라든지 어떤 그런 학생들과 노동자들의 시위였는데, 이거를 이제 상하이 조계로 진입하려는 그러한 학생들의 세력을 영국군들이 자기 국민들 또는 외국인들을 보호하겠다고 거기다 총을 쏴버리는 총을 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영국 또는 서양 세력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그 중국 국민들에게 강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기존의 군벌들은 아무래도 외국과의 연계 또는 서양 세력과의 연계를 통해서 본인들이 점거하고 있는 땅에서 이권을 팔아먹고 무기를 받아온다든지 자금을 받아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서양과의 연계가 있었던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외세와 결합한 군벌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국민들에게서 강해지게 되면서 북벌의 정당성을 확보해주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1926년에 장제스가 북벌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이 됩니다. 자, 1930년에는 이제 만주사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일본이 더 식민지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류타오 사건이라는 거, 요거 나중에 이제 류거우차오 사건하고 구분 잘해야 돼요. 요거랑 구분 잘해야 됩니다. 류타오 사건이라는 걸 일으켜서 만주국을 수립하게 되고, 근데 이 만주국 수립 자체가 일본이 아무래도 자작극을 펼치면서 전쟁의 명분을 만들어낸 것이었기 때문에 국제연맹에서는 리튼 조사관이라는 것을 파견을 해가지고 이 만주국의 침략 자체가 잘못됐다. 일본은 만주국에 대한 침략 행위를 중단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본이 국제연맹에서 그냥 탈퇴를 해버립니다. 자, 국제연맹이라는 거 간단히 설명할게요. 일본사에서 한 번 더 자세히 할 겁니다. 국제연맹은 1차 대전이 이루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굉장한 큰 혼란이 오게 됩니다. 서양사를 같이 배웠던 친구들이라면 기억을 하겠지만, 계몽주의에 입각한 그 이후에 산업혁명, 과학혁명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인간은 굉장히 합리적인 존재고 과학의 발전은 인간에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1차 대전과 그리고 나중에 2차 대전을 거쳐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대전에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던 국가들이 더 이상 이런 전쟁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전쟁을 중재할 수 있는 어떤 국제기구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이제 국제연맹이죠. 근데 이제 국제연맹은 아무래도 강제력, 다시 말해 군사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2차 대전을 막지 못하게 되고, 2차 대전 이후에 세워진 국제연합에서는 유엔군이라는 개념으로, 평화유지군이라는 개념으로 군대를 두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그냥 지들 멋대로 어떤 그 침략 행위를 해버리면서 국제연맹이 이때부터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주에 일본군이 들어가지고 깽판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개석은 지금 그 일본군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공산당을 아주 씨를 말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공산당은 그 장개석의 어떤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대장정을
펼치게 됩니다. 국민당의 대공세를 피하기 위해서 예난까지 가게 되는 예난이 이제 서쪽 끝에 있는 도시예요. 예난까지 가게 되는 공산당의 대장정을 하게 되고요. 그 대장정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어서 서안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시안 사건, 서안 사건 같은 말이에요. 중국어로 읽으면 시안이니까. 아까 말했던 이 장쉐량, 봉천군벌의 수장이었던 장쉐량은 애초에 봉천군벌이라는 것 자체가 만주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군벌이었기 때문에 만주 사변이 일어난 상황에서 장쉐량은 자기가 나고 자라왔던 곳, 그 자기의 세력 기반이 그냥 다 털려버린 거예요, 일본한테. 근데 자기가 항복해서 들어갔던 장개석이는 그 일본을 몰아낼 생각은 하지 않고 내내 공산당을 잡아 죽이는 데만 그걸 하고 있으니 이제 장쉐량이가 공산당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는 거야, 서안에서. 그래가지고 장쉐량이는 지금 자기 집을, 다시 말해 일본과 싸우고 싶지 공산당과 싸우고 싶지 않아가지고 장개석의 명령을 계속해서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니까 장개석이가 직접 와가지고 너 왜 공격 안 해라고 했더니 장개석을 가둬버립니다. 그게 이제 서안 사건이야.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자기 고향이 털리고 있어서 일본과 싸우고 싶었던 장쉐량에게 계속해서 공산당을 경멸시키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씹으니까 직접 장개석이가 와서 장쉐량한테 뭐라고 하다가 장쉐량이가 장개석을 잡아 가둔 거죠, 장체스를. 그리고는 이제 요구를 합니다.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같은 중국 국민들끼리 싸울 때가 아니라 지금은 일본을 몰아내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고 공산당과 힘을 합쳐서 일본을 몰아내는 것에 동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동의를 해. 그래가지고 이제 중일전쟁 이후에는 서로 힘을 합쳐서 제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내전을 금지하고 일치 항일을 하자, 함께 합쳐 힘을 합쳐서 항일 일본을 상대하자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로고우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중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무래도 중국을 너무 무시했던 일본은 전쟁을 3개월 아니면 끝낼 수 있다라고 하지만 3개월은커녕 상하이 하나 점령하는데도 3개월이 걸렸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난징으로 와서 난징 함락에서도 시간을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그 감히 미개한 중국인이 위대한 일본인에게 저항을 해 하면서 난징에 남아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난징대학살 이런 것들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요 사건도 좀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제 일본의 그 고노에 담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막 장개석의 정부를 무시하고 다른 군벌 정부와의 어떤 협상을 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단기서 같은 그 친일 정권들을 이용하여 뭔가를 해보려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사실 대학교 가서 배울 거지 이 정도 수준에서 배울 게 아니고 일단 중일 전쟁의 전개는 루고우초 사건을 기반으로 일본이 시비를 털어서 일어났고, 일본은 전쟁을 급속하게 빠르게 끝내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상하이 점령에만도 시간이 많이 늘어지게 되고, 그 사이에 중국은 2차 국공합작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공산당과 국민당이 힘을 합쳐서 내전을 그만두고 함께 일본에 저항을 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난징도 함락돼서 그러한 그 중국인의 저항이 마음에 안 들었던 일본이 난징대학살을 펼치게 되고, 그러나 국민당 정부, 장개석의 정부는 끝까지 계속해서 천도에 가면서 충칭으로 중경으로 이동해가지고 계속해서 전쟁을 불사하면서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일본군은 물자 부족이 굉장히 심각해졌으며, 그래서 중일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총동원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아무래도 일본군에게 제대로 수탈을 당하게 되잖아, 그지? 그러고 나서 전쟁이 장기화되고 미국과 영국은 일본의 세력 강화를 마땅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을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중일전쟁이 계속 지속되다가 일본은 1985년에 원폭 2대 맞고 끝나는 거게 됩니다. 중국사는 여기까지 보면 돼요. 일본이 망하는 과정이라든지 태평양 전쟁에 관한 내용은 아무래도 일본사에서 좀 더 한 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20분을 좀 넘긴 했는데 어느 정도 끊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만주사변의 배경에는 1929년에 대공황도 있다는 거,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더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중국사, 각국사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